시 읽는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조금씩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뜻밖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 전에 썰을 하나 풀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캠프의 심사위원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캠프였는데, 시 부분에서 3명, 그 다음에 소설 부분에서 3명, 시 부분에서는 제가 막내였고요. 소설 부분에서는 젊은 소설가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현장에서 숙소 배정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인사를 나눴고, 첫날 저녁은 상견례 겸해서 이제 바깥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네,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제가 화장실을 이렇게 다녀오느라 이제 거울밖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젊은 소설가 둘이서 이제 그 건물 앞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고 하는데, 한 소설가가 이제 자기 학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저는 이제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걸음을 멈칫하고 그 소설가한테 이야기를 했죠.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후회 막급이죠. 그냥,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은 소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아요. 그리고 그게 끝? 그러니까 그때 그 쎄한 느낌을 제가 순순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자리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했습니다. 나는 몇 학번인데, 아무개 선생님은 언제 졸업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미친 짓이죠. 왜 그걸 물었나? 네, 그 소설가는 자기 그 학번이나 자기가 언제 졸업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대신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 선생님 강의도 들었어요. 어, 순간 정말 아차 싶었습니다. 뭔가가 참 잘못되었다라는 그 두려움. 그래서 서둘러서 저는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왔죠. 솔직히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동문 선배인 걸 알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들었으면 먼저 와서 인사를 할 법도 한데 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뭐 제가 그 소설가한테 뭐 크게 잘못한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캠프 내내 2박 3일 동안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캠프 다녀와서 얼마 후에 저 이제 그 되게 친하게 지내는 동문 선배가 있어서 그 선배한테 이제 마치 이르듯이 말을 했죠. 그 소설가와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더니 그 선배가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꼰대냐? 요즘 그렇게 그러면 안 돼. 나이, 고향 그런 걸 물으면 그러면 꼰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반가운 마음에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꼰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개인 정보보호법, 그걸 아주 대단히 잘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나이가 몇인지, 고향이 어딘지, 학교 어디 나왔는지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까 되게 몸을 사리는 거죠. 그 시작부터 썰이 길었죠. 요즘 오늘 함께 나눌 이소연 시인이 사실은 저 학교 후배여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를 기억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살뜰하게 먼저 와서 인사도 하고, 학부 때 제 강의를 들었다고도 하고, 그게 또 말하는 게 되게 씩씩하게 보였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내심, 꽤 괜찮은 후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름을 아니까 이제 발표되는 시들이 있으면 눈여겨서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죠. 그랬더니 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시가 정말 좋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저하고 함께 이소연 시인의 시를 읽어보시면 제가 그닥
편파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소연 시인의 시집 콜리플라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소연의 시는 기본적으로 건강합니다.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가 좋았을 때 엄마가 매일 아침 그 아버지에게 당근 주스를 만들어서 드리곤 했었거든요. 그 당근을 직접 사다가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당근 주스를 드렸던 거죠. 아마 그 당시에는 그 당근 주스가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만 이제 맨날 드시니까 부럽기도 하고 정말 저게 몸에 좋은 건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엄마한테 떼를 써가지고 저도 당근 주스 한 잔을 얻어 마셔봤죠. 그런데 그 맛이 당근 주스 마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맛이 그 어린애의 맛에는 입에는 썩 맞는 맛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뭐 선키스트나 델몬트 그 과일 주스 맛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맛은 아니어서 좀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 당근 주스를 처음에 한 모금 이렇게 들이킬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출 수 없는 건강한 맛. 아, 이걸 마시면 정말로 건강해지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맛. 저는 이소연 씨의 맛이 이소연 시인의 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지난 주말 동안 꼼꼼하게 이소연 시인의 시를 읽어보았는데요. 요즘 보기 드물게 당근 주스처럼 건강한 시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시가 건강하다라는 말은 꼭 그 시의 주제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서술 방식도 건강함에 해당이 되는데요. 구체적이고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나 사유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괜히 뭔가 있어 보이려고 분위기 잡고 모호하게 시를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는 어딘가에다가 시를 패대기 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처음에 쓰려고 했던 그 마음을 온전히 담고 그 마음으로 시를 감싸고 있다가 온전하게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시의 건강함, 그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즘 이런 건강한 시 보기 어렵잖아요. 괜히 막 시에다 힘주고 분위기 잡고 독자에게 다가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멀어지려고 애를 쓰고 약간의 그 사기 같은 그리고 어떤 이전의 어떤 관성으로 이렇게 영혼 없이 쓰는 시들이 요즘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소연 시인의 시를 읽으면 아, 정말 시네? 라는 그런 말이 망설임 없이 나오게 됩니다. 튕겨져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반응이 이소연의 시가 건강하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이소연 시인의 목소리로 시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집 수건. 지푸라기 같이 뻣뻣한 수건을 걷으며 해가 참 사납구나. 수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침에 얼굴이 있는가? 저녁에 육체가 있는가? 창밖에 널린 수건들. 바람은 뒤집히고 뒤집힌다. 수건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다. 수건부터 널고 수건부터 개킨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단순한 사각. 수건은 많고 수건은 모자란다. 바짝 마른 평면을 접는 일에 애착이 생긴다. 수건은 시간을 옮긴다. 냄새를 옮긴다. 수건이 수건에서 빠져나온다. 내가 발을 닦은 수건으로 남편이 얼굴을 닦는다. 발을 닦은 수건이 얼굴을 닦은 수건보다
더러울 것 같진 않은데 발이 알면 억울할 일. 말하지 않기로 한다. 시를 읽다가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걸 알게 될 수도 있다. 수건이 나를 두른다. 거기 수건 좀. 돌잔치나 회관변마다 수건을 돌리고 어제는 출판 기념회에서 새 수건을 받아왔지만 수건이 모자란다. 수건으로 열리고 닫히는 집. 나는 마지막 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는다. 최근에 가져온 수건이다. 수건은 29장. 아직 하나가 모자란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시집의 맨 앞자리에 있는 시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 시가 마음에 들어서 이 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인이 먼저 이 작품을 골라버렸어요. 그 사물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 그리고 어떤 사물에 그 의미를 부여하되 억지스럽지 않은 품색, 그리고 발을 닦는 수건이 얼굴을 닦는 수건보다 더러울 것 같지는 않다는 그 발랄한 발상, 그리고 남편이 알면 그 억울하기보다는 발이 알면 억울해할까봐 자기 발 닦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그 능청, 이런 발랄함과 능청스러움, 그리고 시적 대상을 발굴해내는 예리한 그 시선이, 이런 것들이 한데 모아져서 이게 건강한 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아내가 이렇게 발 닦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닦고 있을 이 집 남편을 잘 아는 저로서는 이 시가 되게 많이 재미있었어요. 이 집 남편이 이병일 시인인 건 아시죠?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 한 편을 묵혀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가 참 좋더라고요. 서진이의 하굣길. 어디까지 왔어? 저요? 지금 나뭇잎까지 왔어요. 나뭇잎은 너무 많잖아. 아니요, 그런 나뭇잎 말고 제가 있는 나뭇잎이요. 이제 어디까지 왔어? 벽돌까지 왔어요. 벽돌은 너무 많잖아. 아니요, 그런 벽돌 말고 중학생 닮은 벽돌이요. 벽돌 어디가 중학생을 닮았을까? 이제 꽃 있는 데까지 왔어요. 꽃이 피었구나. 네, 꽃이 피었어요. 너무 많은 세상에서 단지 집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아이가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할 때까지 묻는다. 어디까지 왔어? 묻는 동안 아이는 떠나지 않는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는 엄마의 말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뭇잎까지 왔다고, 벽돌까지 왔다고. 언뜻 보면 이 녀석은 부모 속을 폭발시키는 그런 사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이는 그런 나뭇잎 말고 자기가 있는 나뭇잎, 그 다음에 중학생 닮은 벽돌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인 부부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시인이어서 그런지 그 말하는 품새가 시인보다 더 시인다운 시인 같은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의 그 하굣길을 하나의 발랄한 풍경으로만 그려냈다면 이 시는 그저 그런 시가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시를 시로 만드는 부분이 따로 있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 시의 2년과 3년이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왔어? 묻는 동안 아이는 떠나지 않는다. 아이는 언젠가 자라서 대학에도 가고 남자아이니까, 그리고 아빠가 해병대를 나온 시인이니까 군대에도 가겠죠. 그리고 취업도 하고 독립을 하겠죠.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떠남을 이렇게 묶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묻는 동안 아이는 떠나지 않는다. 어디까지 왔어? 라고 묻는 거. 그거는 그 누군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가 인간에게 품는 가장 그 기본적인 애정과 관심,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꼭 제 이야기만은 아닌데요. 밤이 늦었는데, 밤이 11시, 12시가 다 됐는데 집에서 전화 한 통도 안 오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왜 그럴 때의 마음과 이 시가 이렇게 겹쳐서 들리는지, 읽히는지. 자, 또 다른 작품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시가 좀 길어서 중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로 시를 써야 하는데 입구가 막혔다. 광운대 가봤어? 조금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어. 막혔다는 것은 뚫릴 곳이 있다는 증거. 운동장을 걷는 기분으로 한 켤레의 신발이 벗어둔 발자국들. 걸을 수만 있다면 벗어둘 것이 남아있다. 늦가을을 빌려주는 마음으로 기억을 빌려줄 수 있다면 좋겠네. 나는 친구의 기억이 풋풋하기만 하고 저걸 빌리면 시를 쓸 것만 같은데 밑줄도 그을 수 없고 모서리를 접을 수도 없는 책처럼 내 것 아니게 놓여 있다. 금세 또 혼자 있어야 편해지는 숲길을 끼고 창문이 물웅덩이를 어떻게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놓여 있다. 무지개는 빛과 물방울을 빌렸던 몸이라서 사라진다. 영혼이란 그런 순간들의 흔적 같고. 원고 청탁을 받아놓고 도저히 도대체 뭘 써야 시가 될까 이렇게 막막해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제대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내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가져다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결국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시라는 걸 시인은 아주 잘 알고 있죠. 시인에게 친구에게 빌린 책처럼 밑줄을 그을 수도 없고 모서리를 이렇게 접을 수도 없는 그런 시적인 경험, 그 다음에 시적 기억은 빌려주고 빌려받아도 온전히 나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시인은 그런 마음을 무지개와 한 자리에서 묶어내고 있습니다. 빛과 물방울로 어떤 제 몸을 만든 그런 무지개는 결국 한순간에 흔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시에 대한 직접적인 사유를 형상화해내는 기법이나 이런 시도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 이 시의 제목이 애덤이잖아요. 애덤이 뭔 줄 아세요?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고, 어디 경상도나 충청도 사투리 같지도 않고, 그 시를 읽다가 이 제목이 저는 되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소연 시인에게 카톡으로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답을 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자면, 지난 2023년도 경기 중에 사고를 당한 아이스하키 선수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인은 독자들이 그냥 누군가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기를 바랬다면서 굳이 이 시에 그 사고의 내용을 넣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또 시인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시간이 짧아서 좋은 시들을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해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혹시 시집을 찾아서 읽게 되시면 오줌 마렵다는 말을 영어로 하지 못해서 시드니 한복판에서 Help me를 외쳤던 그런 시, 변명이라는 시나 아니면 죽도록 중랑천 아니면 보풀 이런 시들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표제작인 콜리플라워도 참 좋고요. 요즘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시집이라고 해서 읽어보면 가끔 거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이미지들을 마구 이렇게 부풀리거나 아니면 감추거나 이렇게 뭉개버리거나 그런 걸 시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써갈기는 그런 시들도 많잖아요. 그 어느 꼰대 시인, 저 말고 어느 꼰대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인들은 이게 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나 시를 쓰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요즘의 트렌드나 아니면 감각을 못 따라가는 꼰대 시인이 하는 허튼 소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 꼰대 시인의 말이 아주 틀렸다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도 꼰대여서. 그래서 오늘 읽은 이소연 시인의 그 어떤 시적인 가치가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집, 두 번째 시집도 좋긴 했는데 저는 이번 세 번째 시집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시인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고 시인의 시가 앞으로 점점 더 발달은 아니죠. 발전해 갈 거라는, 더 좋아질 거라는 어떤 강한 느낌, 강한 기대가 드는 그런 시집이어서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으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자, 시를 읽으면 당근 주스처럼, 당근 주스를 마시는 것처럼 건강한 마음이 드는 시집, 이소연 시인의 콜리플라워를 읽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족보에 없는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때까지 안녕하세요.